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송이구 작가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 송 과장 편을 통해 돈, 시간,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 안에서 송 과장은 늘 여유롭고 투자 잘하고 아침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재즈바에서 피아노를 치는 말 그대로 다 가진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잖아. 저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는 대체 어떤 밤들이 있었을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송 과장이 어떻게 가난한 사고방식에서 경제적 정신적 자유를 동시에 얻는 사람으로 변해갔는지를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향한 욕망을 죄책감 없이 그러나 망가지지 않고 다루는 법. 둘째,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를 경제적 자유의 발판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태도. 셋째, 부동산 투자, 재테크 이전에 반드시 먼저 바꿔야 할 삶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내용은 단순한 재테크 성공담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물려주는 건 죄다. 이 한 문장이 마음에 도려내듯이 남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으시다가 나도 이제는 관점부터 바꿔야겠다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송 과장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송 과장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꼭 한 명쯤 있을 법한 뭐든 잘 해내는 30대 후반 엘리트. 대기업 다니면서 투자도 잘하고 재테크 강의하듯 후배들 챙기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돼 보이고 결혼 생활도 나쁘지 않고 우리 눈에 비친 송 과장은 처음부터 잘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편을 펼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얼굴이 등장합니다. 아무 꿈도 희망도 능력도 없던 청년 시절의 송 과장. 학창시절에 그는 선생님께 이렇게 혼나던 학생이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대학에 가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에게 치이고 준비 안 된 스펙, 엉성한 학점, 토익 점수도 변변치 않았죠. 취업 준비를 해보지만 매번 떨어집니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 출신이라는 간판 하나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현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다가 이틀 만에 잘립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진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결국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자유로를 달립니다. 그날 밤 그가 진짜 끝내고 싶었던 건 인생이 아니라 희망 없는 현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차는 부서졌어도 그의 목숨은 남았습니다. 그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아드님, 한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믿기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걸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 송 과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 너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 잠시 뜸을 들이던 송 과장이 말합니다. 저 피아노 칠 때요. 어릴 적 잠깐 다니던 피아노 학원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오래 다니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척 집에 있는 피아노를 보면 손이 저절로 건반 위로 갔습니다. 그 손끝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기분을 느꼈던 거죠. 여기서 저는 책을 덮고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그 사람 안에 원래부터 있던 작은 행복의 씨앗이구나. 저도 어린 시절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결핍이었습니다. 나는 뭘 잘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답을 모른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때부터 책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100권, 지금까지 5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글을 쓰고 이야기를 읽고 나누는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송 과장에게 피아노가 그랬다면 저에게는 독서와 기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숨은 시작점입니다. 송 과장은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아노와 관련된 곳을 찾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전공자를 뽑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재즈바 채용 공고를 보게 됩니다. 피아노 연주 아르바이트,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곳에 합격합니다. 아무도 그가 지독한 절망 끝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모른 채 손님들은 그의 연주를 들으며 술을 마십니다. 그 순간 송 과장은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구나. 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낄 때는 거창한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아주 작은 감각. 이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음악은 그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킵니다. 무대 앞에 앉아있는 관객,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전에 넣어두었던 이력서 한 장 덕분에 외국계 회사 면접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해온 덕분이었을까요? 이번에는 떨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을 줍니다.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래라는 초대장. 송 과장은 그 초대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송 과장은 그냥 직장인으로 살기엔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의 고통, 무능력의 수치, 집에서 물 새던 시절, 그리고 언제든 다시 그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까지. 그의 아버지에게는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다가 어느 순간 정부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 그 금액이 무려 60억. 그때부터 송 과장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숫자가 새겨집니다. 60억. 언젠가 나도 60억 보상을 받겠다. 처음에는 허황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을 아주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삶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허름한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여기가 예전에 우리가 살던 동네야. 다 쓰러져가는 집들, 비만 오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지붕들. 그 말을 듣는 순간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문제지만 못 벌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건 정말 비극이겠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인 사람들. 이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송 과장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아끼고 모으고 공부하고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반드시 얻겠다.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종잣돈을 모으는 도구가 됩니다. 여가 시간은 종잣돈을 불리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점심은 한솥 도시락, 대중교통비를 아끼려고 새벽같이 출근,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대신 임장을 다닙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니 서울 인근 땅들을 하나하나 발로 밟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적한 동네의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가 토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송 과장은 박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과 도시의 흐름을 같이 읽는 사람입니다. 송 과장은 묻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박 사장님은 피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피자 자를 때 동그란 칼로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긋지. 어디는 칼이 4번 지나가고 어디는 한 번만 지나가잖아. 도로도 똑같아. 그냥 거기서 끝나는 도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도로들과 계속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 나는 평생 그 피자칼이 여러 번 지나가는 자리에 붙어있는 땅을 찾아온 거야. 송 과장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합니다. 아, 땅도 삶도 흐름이구나. 어디랑 연결되어 있느냐가 결국 가치를 좌우하는 거구나. 이 한 문장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단순 부동산 책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만나고 있는 사람들, 매일 들여다보는 정보,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도로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는 그냥 막다른 길, 어디는 수많은 길이 연결되는 교차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제즈바 아르바이트는 계속됩니다. 어느 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후배를 데리고 제즈바를 찾아옵니다. 내가 요즘 보는 환자인데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보러 가자. 이날 송 과장은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무대 앞에 앉아있던 그 후배에게 첫눈에 마음이 가버린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 머릿속은 복잡해지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순간은 항상 관계를 통해 찾아오더라고요. 자기 혐오에 빠져있던 시간, 피아노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되찾은 시간,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시간. 송 과장은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하고 토지도 몇 건 계약하며 삶을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재즈바에서 보았던 그녀와 결혼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방에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정신과 피아노, 아르바이트, 공부, 임장, 실패, 다시 도전. 그 모든 과정이 겹겹이 쌓여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를 빚어냈습니다. 책 속에서 송 과장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멋지게 포장된 꿈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기억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 그 허름한 동네. 다시는 저런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두 번째 이유는 어머니의 500만 원. 여러 해 동안 아끼고 모아 준비한 가족 첫 해외여행 경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할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송 과장 가족의 여행 경비는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의 꿈은 강릉 3박 4일로 바뀝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느낀 건 돈이 없으면 꿈은 너무 쉽게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의 삶의 대비입니다. 아버지는 사장이지만 직원과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하십니다. 반면 토지 보상으로 60억을 받은 친구는 근사한 골프채를 싣고 다니며 자녀를 미국 유학까지 보냅니다. 두 사람 모두 소중한 삶이고 둘 다 존엄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송 과장은 깨닫습니다. 가치로는 동등하지만 질은 다르구나. 그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 돈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왠지 사람이 얄팍해 보인다는 생각. 하지만 가난의 잔인함을 진짜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돈이 곧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요. 송 과장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허영을 채우려는 욕심이 아니라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한 통장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한 사고방식과 행동습관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걸 그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 하나는 하루 일과는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비유입니다.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비몽사몽 눈을 뜨는 시간은 유아기, 정신 차리고 출근 준비하는 시간은 청소년기, 점심을 먹으며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20, 30대. 점심 먹고 졸리고 이게 맞나 고민하며 몽롱한 시간은 30대 후반, 40대 중반. 오후에 잠이 깨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리고 어느새 퇴근할 시간이 되어 회사를 나오는 순간이 50대 중반 이후. 집에 돌아와 TV만 보다가 스르르 잠드는 시간은 60, 70대. 깊은 밤에 깼다가 강아지 목줄을 메고 한적한 동네를 걸으며 나도 한때는 저랬지라고 중얼거리는 순간이 80대. 이 비유를 듣는데 마음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하루를 쓰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끝나 있겠구나. 송 과장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 기준을 아예 바꿉니다. 집에 돌아갈 힘이 남아있다면 그날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이 문장은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그만큼 그는 절박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지금 이 하루가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원하는 10년 뒤 그림인가? 한번 이런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한 40대 중반 형님이 있습니다. IT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다니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회사에서 구조조정 리스트에 오를 뻔한 걸 알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엔 이름이 빠졌지만 그때 처음으로 아, 나는 회사에서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이름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 형님은 술 약속을 줄이고 퇴근 후 2시간을 미래의 나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재무 설계를 배우고 주말에는 직접 발로 뛰며 동네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5년 뒤 그 형님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봉도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달라진 건 그의 태도와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한 직장인에서 직장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바뀐 사람.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통장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구나. 송 과장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은 가장 흔해 보이는 보통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인생 궤도로 올라서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쓰는 기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송 과장은 말합니다. 투자는 기술만의 문제도 정보력의 문제도 아니라고.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라고. 무엇을 더할지, 무엇을 덜할지, 어떤 습관을 남기고 어떤 습관을 버릴지의 문제라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다 비슷하다고 하죠. 일찍 일어나고, 책을 읽고, 운동하고, 메모하고, 계획하고, 관심 분야에 깊이 파고들고, 윤리와 원칙을 지키려 하고, 두려움에 직면하려 노력하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진부하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부한 과정이 바로 성공의 함수라는 것. 결국 인생은 덧셈과 뺄셈입니다. 나쁜 습관을 얼마나 빼고 좋은 습관을 얼마나 더하느냐의 문제. 저도 책을 읽으며 느꼈습니다. 아, 인생을 바꾸는 건 뭔가 극적인 한 방이 아니라 사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선택들의 누적이구나.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또 다른 책,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어제의 생각과 행동이고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건 바로 오늘의 선택이라고. 송 과장은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송 과장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을 그대로 물려주는 건 분명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잘못된 유산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돈만 많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 여유와 정신적 자유가 합쳐져야 비로소 자유롭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햇살 좋은 날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여유. 돈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 친구들과 만나 누가 더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거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돈을 미워하지 말고 도구로 대하셔야 합니다. 돈을 욕하면서도 돈을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나는 나와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마음 깊숙이 허락해 주세요. 둘째, 시간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대출도 안 되고 저축도 안 되고 되감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르게 쓰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일과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의식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내일 또 복사 붙여넣기 된다고 해도 괜찮을까? 한 달이, 1년이, 10년이 이렇게 흘러도 괜찮을까? 이 질문 앞에서 아니다라는 답이 나왔다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넷째, 혼자 버티지 마시고 좋은 생각과 좋은 이야기 속으로 자주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도 어릴 적 결핍과 공허함 속에서 길을 몰랐지만 코로나 시기에 책과 깊이 만나면서 아, 삶의 방향은 내가 다시 설정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책과 이야기, 타인의 경험을 통해 자기 인생을 새로 설계할 수 있었으면 해서요.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하루 일과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심은 씨앗은 무엇인가? 이 씨앗이 자라면 5년 뒤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씨앗이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 심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송 과장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가난을 원망하며 끝날 수도 있었던 삶을 관점과 습관을 바꾸어 자유로 바꾼 한 사람의 인생 실험. 경제적 자유는 재테크가 아니라 오늘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시작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송 과장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을 깊게 울린 한 문장 또는 앞으로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쓰는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와닿은 문장은 가난을 물려주는 건 사고방식이다였습니다. 저도 송 과장처럼 하루를 인생의 축소판으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한 줄이 1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려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